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경은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뭐 어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산 MBC에서 열렸는데 뭐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 뭐 공법, 또 이제 플로팅 공법 현실화 가능성 이런 얘기들 쭉 했단 말이죠. 네,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플로팅 공법 관련한 부분은 듣지는 못했는데 뭐 저는 듣지 못해서 우리 조경영 교수님 말씀하시면 맞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네. 그 변 후보는 이제 행정 출신이 돼 놓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요.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든지 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 밀착적인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 나가는 그런 그 구분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구분은 명확하게 됐고, 저는 후반부에 좀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본 게 역시 네거티브가 많이 줄었다. 확실히 줄었어요. 후반전이어서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후반전에는 아마 네거티브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 성에 가깝지만은 근데 박형준 시장이 당신 그 행정부 시장 시절 할 때 오던 시절에 행정부 시장 했는데 그때 뭐 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저는 변성환 후보 그걸 대받아치는 게 그럼 당신은 이명박 정부 때 뭐 했냐. 그때부터 박형준 시장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박형준 시장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그렇게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나온 후보들이 니 뭐했노라는 소리 안 듣도록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안 꺼내시는 게 제가 볼 때 박형준 시장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이 규모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반루프 실현 방안하고 고리 2호기 연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평소에 진짜 어반루프는 근데 지금도 어반루프에 관한 공약들은 바뀌고 있어요. 끊임없이 옛날에는 그냥 작은 구멍 뚫기 때문에 그건 되게 돈도 적게 들고 되게 신속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대심도로 아예 대심도를 뚫고 따라서 놓고 간다. 그게 뭘 앉힐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부분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조금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은 정말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사실은 그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조금 다듬는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건 어떻고 하면 약간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필요성에 대한 강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교통수단의 필요성. 저는 빠른 교통수단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그게 이게 왜 왜 어반루프가 기장에서부터 왜 가덕도까지 가야 되는 특별한 노선에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그거 가지 뚫어놓고 고민들이 또 뚫겠다는 얘기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예, 어제 그렇죠. 후보가. 예. 다 뚫으면 되죠. 뭐. 밑에 그냥 퉁퉁 비워서 다 대신걸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몇 년 안에 이게 정말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원자력 네, 발전 고리 같은 여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명이 다 되고 나면은 일단 멈춰 가지고 만약에 그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은 뭐 정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검사라고 하는 게 또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 세우는 게 안전에는 좋다. 저는 고리 이렇게 여기 보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박형준 시장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 지역에서는 진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30몇 년씩 40년씩 쓰는데 쓰고.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서병수 전 시장의 그 시정할 때 그 고리 1호기에 대해서 2호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안전 관리 지역을 22에서 30으로 늘려야 된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렇죠. 기억도 있거든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저는 그런 문제죠. 아닌 것 네. 같긴 해요. 자, 그러면 김영진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후보는 2029년 조기 개항이 안 된다는 건 두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고 굉장히 당차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의당 자체가 원래 가덕신공항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고, 저는 정의당이 갖고 있는 환경 중심의 어떤 생태 중심의 생각들 속에서는 그런 게 당연히 가덕신공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 사는 세상이 그렇게 생태 중심의 사고만 갖고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니까 네네. 저는 정의당도 좀 평소에 전체적인 지역 발전,
먹거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은 조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전에 그런 저는 생각을 노무현 했습니다. 대통령 때 도룡뇽 사건이 있었죠. 찬성선 아, 터널 터널, 때문에. 찬성선. 네네. 터널 뚫고 나서 도룡뇽 훨씬 많이 생겼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쪽에 치우친 사고는 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보시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입장의 뭐 차이죠. 논평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김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공약을 굉장히 좀 차분하게 뭐 대중교통 이용료 10,000원 뭐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뭐랄까요 후보 3명이 좀 대중교통에 대해서 뭔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참고하고 노트 네.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가 결국은 돈만 혈세만 내고 그다음에 결국은 모든 시민들은 세금 다 내고 결국은 모든 혜택은 사실 대중 버스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사업자, 가져간다. 이게 사업자 핵심이거든요. 배불려주는 예, 예. 이런 저는 게 그 되니까. 부분은 되게 올바른 지적이었고 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준공영제 할 바에 차라리 완전 공영제로 가든지 네네. 뭐 그런 고민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뒤집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준공영제에서 돈을 갖다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의혹은 뒤져봐야겠지만 예. 결국 사업주에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건데 뭐 단정은 할 수가 없고 네네. 좀 꼼꼼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오던 전시장 때 한번 다 들춰봤거든요. 용역까지 했는데 별게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들춰봤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네. 요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네, 네, 또 이제 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조회수를 늘려야죠. 네, 우리가. 우리 또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우리 부산시장을 뽑는 일인데 네, 네, 누가 네, 어떤 맞죠. 이야기 했는지 한번 보셔야지. 네네. 그 다음은 이제 정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정수석실 없앤 이유 분명히 막 많이 밝혔는데 그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거 어떻게 그건 뭐 보십니까? 제가 좀 진짜 예. 좀 조금 저는 좀 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원래의 어떤 모든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과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결국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검찰 권력까지 다 주는 그래서 결국은 소통령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 그다음에 이걸 결국은 시행규칙 하나 딸랑 고쳐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국가공무원법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 정부조직법도 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스템 자체가 인사혁신처장이 모든 권한들을 법적으로는 갖고 있고 그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위탁할 수 있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걸 하기 위한 업무 부서로서 민정수석실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건데 그러면은 국가공무원법상에 그 위탁하는데 위탁처를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탁처를 다른 곳으로 명기하는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고쳐 나갈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도 또 따라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저는 좀 위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행동들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국회가 조금 통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명백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거죠. 하나의 똑같은 부서인데 네. 그러니까 10여 개, 20개 정도의 부서인데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그렇게 체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월권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작업이 아니 있겠습니까? 저는 또 그 자체는 못 예, 가니까. 무서운 게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조영훈 교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다 팝니다. 잘 좀 그게 봐야겠어. 법무부에서 다 파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네, 뭐, 네, 네. 맞아. 조영훈 교수님 많은 위법사항을 나뭐 저질렀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런 위험성들을 어떻게 네. 체크할 겁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란 것 때문에 더 들썩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네. 왜냐하면 명백한 자기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력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한테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우지대 갈지 한번 보입시다. 네,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헌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한법에 의존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건데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는 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나 이제 싶네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다 인사권 이렇게 되면 아유. 예 물론 뭐 법무부긴 하지만 예 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을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뭐 당론은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당내 분열이 선거 전인데 나오고 있다. 저는 이제 그 뭐 26살 예. 되는 그런 그 비대위원장이 와 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런 그 인재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아까 말하는 또 이분이 나와가지고 예. 또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이 전혀 없고요. 네, 찢어져 가지고 있고 사실은 참 이게 제도화된 우리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게 제도화된 정당인데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국힘은 국힘대로 다른 측면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뭐 박지원 위원장을 뭐 저는 전적으로 옳은 말을 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근데 대선 패배 후에 가야 되는 길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저런 소리가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근데 개항을에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은 당의 어떤 강력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민주당 혁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밑으로부터의 요구 이걸 저는 비대위원장이 담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위에 있는 분들 진짜 저는 노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노태해서 맞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아마 저는 패배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처절한 패배 이후에 처절한 반성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 다시 거듭나지 않은 민주당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저는 희망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심지어는 지금 뭐 5개 외에는 전부 뺏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그런 나오네요. 지경인데 네네. 하여튼 저는 저런 인재가 있구나. 세상에 20대 중반에 저런 사고를 판단을 갖고 있다는 그 점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혹시 과외 교사를 받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두 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특히나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럴 순 없다. 그게 잘못된 거죠. 언제까지 사과만 할래?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개딸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성향들이 있는데 네. 특정한 개딸 영역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한 있다고 1000명 봅니다. 정도가 들고 네.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개딸 전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개딸이 뭐냐 하시는데 개혁의 딸이라고. 네네. 이게 예. 발음이 해필 또 개딸이 되고 예. 개혁의 딸들입니다. 예. 얘기 중에 이제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인천 개항을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여기도 어렵다. 뭐 근데 얘기가 저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론조사가 지금 뭐 한두 개가 정도가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차범위 바깥에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오차범위 안에는 들어왔지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체적으로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갖고 저는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명백한 거는 프레임 싸움에서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밀리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근사한 차이로 만약에 이긴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또 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이재명 않죠. 뭐 왜냐면 좋은 건 전당대회 아닙니다. 나가서 지금 당대표 가는 게 목표인데 네. 먼 내에 진출을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도 다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인천시장 인천시장 예, 어렵- 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은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싸움에 그냥 끌려 들어왔는지 자신이 걸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손해만 볼 일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의 흐름대로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온다면 예.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결국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설지는 참 알 수 맞습니다. 없는 곤혹스러운 게 실제로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은 참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지만 네. 표정이나 이런 발걸음이 굉장히 좀 어두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는가.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네. 뭐 사람들 모은다고 하죠. 대중 집회를 하다가 이제는 안 거리거리에서 이제 네. 손 흔드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리고 왜 반성이 없느냐 뭐 이런 걸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항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내가 말이야 0.73%에 해가 막 하다가 이제 오히려 자기 지역에서 이제 조용하게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일주일을 간다고 합니다. 예. 필요하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윤석열 정부 인선 관련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지.
그분은. 근데 그 시나리오는 그 드물이 그러니까 중반이 넘어서면서는 아마 총리 인준하고 그리 되겠구나 하는 건 아마 국민들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호영 그분 왜 그렇게 인생 사시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분의 의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분이 그만두고 물론이지. 싶었더라도 아마 저는 당에서 굉장히 잡고 있는 카드로 아마 활용한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도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명백히 갔고 그 개인적으로 신변을 정리한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볼수 있지 않을까 보면은 싶습니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인준하기 위한 이게 딜을 하기 위한 카드였다. 예, 저는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끝까지 갔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한테 최소한 민주당이 건질 수 있는 명분 하나 남겨둔 느낌이다. 뭐 그런 생각이 그래서 좀 민주당 듭니다. 내부에서도 이게 이 패싸움에서 처음부터 이 작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그렇지 않는데 꽃놀이패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의 실패였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절차 자체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의문의 일패다. 뭐 네, 그렇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좀 오르긴 했어요. 예. 그렇죠. 그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도움이 되고 있죠.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어떤 정당 지지율의 격차 이런 것들에 다 네네. 반영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처음에 워낙 이제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워낙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가 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제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보면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또 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더 보태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상황이. 국가적으로는 뭘 건졌냐 이거 생각해 보면 저는 건진 거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준 거는 있죠. 270억 달러 그냥 갖다 바쳤죠. 그리고 2만 개의 일자리 미국에다가 다 줬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합니까? 예.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와가지고 정말 저는 삥 뜯어갔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정말 와서 삥 뜯어갔죠. 저런 의견도 있고 예. 뭐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 예,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서 한미동맹이 옛날부터 든든했습니다. 경제 지금도 안보까지 든든하고 신경 앞으로 썼다. 근데 이런 네. 게 있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 우리는 삼성이 일방적으로 줄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모든 이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또 미국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얼마 몇 대 몇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느냐는 또 따져봐야겠죠. 정상회담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또 13주기 추도식 있었는데 요것도 추도식에서 이제 야권 지지층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요것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신문에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노래에 따라서 뭐 율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것도 뭐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주의를 맞아가지고서 그런 단합된 모습은 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민주당은 단합되기 굉장히 어려운 정당입니다. 그리고 전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상당한 분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당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그마그 끓고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당이 이게 참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정당이 튼튼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용어 쌍박 같아야만이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좋은데 양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뭐 제도화되고 참 훌륭한 정당이냐면 그렇지도 않고 예. 두 정당 다 환골탈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저는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이 회초리를 탁 내리치면 맞고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저는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당이 더 제도화되고 더 나은 정당으로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에 의하여서 예를 들면 정당의 대표가 뽑혔으면은 그 임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새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뽑아놓고는 또 반대하고 싸우고 하니까 말이죠. 네. 예. 그 지방선거 근데 참 우리 정치에 이제 교육감 얘기를 하기가 네. 왜냐하면 선거는 선거인데 네. 이건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이제 종합적인 공약을 이제 봐야 되는데 김석준 후보와 하윤수 후보가 1대1 맞대결이란 네. 말이죠. 뭐 김석준 후보 뭐 베스트 키워드는 미래고 하윤수 후보의 베스트 키워드는 학력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감 선거는? 그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진보 쪽의 입장은 여전히 이게 그 뭡니까 이게 평등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전히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는 이게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명백하게 그 방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대중교육, 근데 공공교육 강화 이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엘리트 교육 강화 이 두 가지로 명백하게 대별된다라고 서울도 봅니다. 부산도 그래서 그렇죠. 뭐 작사고 특목고 강조하시는 분들은 엘리트 교육 하자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문제,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자라고 하고 주장하시는 김석준 교육감은 공공교육을 좀 강화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대중교육을 좀 활성화하자 근데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제가 잠깐 정정하고 가야 되는 게 그저께 저희가 김석준 네. 후보를 모셨는데 네. 그분도 자사고 특목고에 대해서 왜냐면 부산에 반대는 하지는 않아요. 자사고 특목고가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교사가 있으면 예. 이전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정말로 이게 낮아졌느냐 하는 거는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아니 근데 있는데 김석균 교육감이 제시하고 있는 근데 공보물에 들어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학력이 결코 낮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근거는 없다. 뭐 이게 저는 그런 이제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이제 한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을 좀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동인권, 민주교육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따로 그거를 분리하지는 하는 게 않겠다.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월화 5월 23, 24 자갈찾음에서 두 후보 각 모시고 공약을 들어봤는데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이제 투표하실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하는 말씀을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는지 거의 모르고 예. 그냥 투표하실까 네네, 봐 하지 말고. 특히나 교육감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 저는 좀 예산 들어가는 무슨 원 너무도 수없이 만들려고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인데. 근데 어제 이제 공고물이 붙여져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 집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볼 필요 있어 이제 한마디 던졌더니 꼼꼼하게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육관 예. 같은 경우에도 거기 종이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는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교육감 선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를 우리가 썩 그렇게 크게 안 봤는데 이제 1대1 구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박빙이고 워낙 뭐 이렇게 좀 후보 간에 공약 차도 조금 있고 말이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라진 단어가 있죠.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이거 사라졌죠. 저는 중요한 건 교육감은 대단히 중요한 게 도덕성이라든지 네. 그 갖고 있는 그런 인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도 상당히 저는 알겠습니다. 예. 자,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찾음에 17,899의 박상원